수도권 우울한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2, 13, 네네. 14. 네, 맞아요. 이럴 때도 그럼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 그 분당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 분당에. 수도권이네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도? 소형 아파트. 근데 이게 20평이어가지고, 그때 그 분당의 그 뭐 무지개 아파트 이런 건 20평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 오리역 쪽에. 그런 게 이제 매매가가 2억이었고, 전세가 1억이었으니까, 한 1억 2천이었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했던 거고. 왜 했어요? 아무도 안 할 때였는데. 그래도 그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분당 쪽은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산, 우남주공 5단지. 그게 1억 6,400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막 그런데. 유명한 대장주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데, 특이하다. 우선. 그러니까 항상 그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평가된 단지들. 오산, 우남주공 5단지도 그 당시에 했었고. 바로 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있다, 한참 있다 올랐는데, 그래도 손해보면 안 팔았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전세가가 1억 5천, 4천 이래서 이게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오산, 우남주공 5단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춘천 아파트도 많이 올랐었어요. 춘천 쪽에도. 왜냐면 그때 한창 경춘 고속도로 있잖아요. 경춘 고속도로를 뚫리면서 춘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 아파트. 제가 지방이어서 학을 뗐던 동해시. 그게 이제 5,500이어서 월세를 500에 50 정도 받았던. 괜찮네. 그래도 수익률 10%니까. 수익률 10%니까. 오. 그래서 그거도 두 채 있었고. 저도 계속 꾸준히 투자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름. 그때는 그렇게 막 재미있지도 않고 그냥 몇천 뛰기였어요. 몇천 뛰기. 그냥. 몇천 뛰기가 그래도. 그러죠. 수익인데요. 그렇죠. 소액으로 몇천 뛰기 했던 거죠. 그래도 저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투자를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10년 좀 약간 반등했다가 2013년까지 이렇게 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쉬지 않고 그래도 저도 나름 계속 투자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크게 막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그냥 몇천 뛰기로. 왜냐면은 계속 그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또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투자를 했던 거죠. 하락장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이게 좀 저평가된 부동산은 반드시 그 가격을 회복할 거라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동해시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500인데 월세가 500에 50이니까 이거는 그냥 월세밖에 나쁘지 않다. 9,500. 그러니까 매매가가 자체가 5,500이었고 전세가가 4,500이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동해시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봐도 이렇게 많이는 안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태백산맥을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를 안 갖고 기차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6시간인가 8시간을 간 거예요. 동해시까지. 그 기차가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가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세인가 월세 맞추러 갈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지방 투자는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물건 자체가 속을 썩인 건 아닙니까? 한 번 보일러 터진 적 있었어요, 한 번.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크게 저는 뭐 이렇게 물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는 게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하자는 이런 관리단에서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런 관리단이 없는데, 아니면 소규모 오피스텔 이런 데는 뭐 하자나 문제 터지면 사실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안이.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제 관리단이 있고, 또 그 하자 보증금이 이렇게 적립되는 장기 수성 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도 본인들도 계속 이렇게 좀 장기 수성 충당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조금씩 하자를 보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빠져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때 한 6,500인가 한 1,000만 원 뛰기 뭐 이 정도 해서 팔고 나왔던 것 같아요. 월세 이렇게 해먹고? 네, 월세 받고 별도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이익 보고 나왔죠. 이익 보고 그냥 나왔죠. 근데 그렇게 이익 보고 나왔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뭘 간주했었냐면 2013년도, 14년도 했을 때 이제 그때 한창 때 위례 신도시에 이제 미분양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곡 미분양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정리를 했었던 거죠. 정리해서 이제 투자하려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또 위례 신도시 오피스텔도 하고, 그 당시에 또 마곡지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던 거죠. 그 하락장에도 그렇게. 그럼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서 하락장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가 또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도
부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돈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방시장이 오히려 더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시장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2014년도, 14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고, 그때 지방시장에서, 그때 이제 또 갭투자가 또 가장 유행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방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또 한창 이제 블로그를 쓰게 되면서 또 지금 이제 유명하신 블로거 분들,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다 그때 탄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맥락은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책은 제가 2009년도에 썼으니까 엄청 빨리 썼어요. 2009년도니까 훨씬 그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는 이제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더 빨리 했고, 근데 대신에 2004년도부터 투자한 거는 이제 빌라 위주로 했던 거고, 빌라에서 이제 2009년까지 돈을 좀 짧게 좀 잘 벌어서 그래서 좀 책을 냈던 거고, 저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이제 12년도까지는 이제 오피스텔 위주,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투자해서 이제 월세 받거나 이제 몇천 뛰기 이런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럼 투자 횟수로 지금 20년 차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와, 나이 개만. 워낙 어렸을 때 해서, 그쵸. 워낙 어렸을 때. 최근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해서 살까 말까 많이 물었는데, 저는 좀 약간 반대를 많이 한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얘기만 했는데, 최근에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마피가 있고 계약금 포기하는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개포동에 이제 가끔 이제 저 사무실 있잖아요. 그 가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이제 업체들이 와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수료 뭐 3천만 원 얘기할 때도 있고 4천만 원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니까 분양 MGM은 이제 중개 수수료랑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MGM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만약에 고객을 모셔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한 4, 5천만 원, 3, 4천만 원? 눈땡이 한 번 치고 3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회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진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그 수수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그때 이제 직원한테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한 번도. 근데 지금 마이너스 필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 할까요 말까요 하면 저는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거주할 게 아니면 굳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할 건 투자로서 볼 때는 하는 게 아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또 개중에 어떤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분은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좀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많이 팔았고, 근데 그분도 글쎄 모르겠어요. 좀 지금은 좀 팔고, 물론 본인은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또 그게 또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마이너스 피가 나고 계약금 포기 물건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빌라도 파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분입니까? 또 다른 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오프 더 레코드에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피파리. 아니, 어쨌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멋지고 잘 지어지고, 뭐 사무실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가격으로 다른 좋은 사무실 임차해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분양받을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했던 건데, 이게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또 온전히 본인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는, 여전히 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는 일반 아파트나 혹은 아니면 오피스텔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강남 하이엔드 오피는 너무 비싸요. 출구 전략이 안 나와. 너무 비싸. 뭐 40억짜리도 있고요. 빠져나올 방법이 좀 생각이 용기가 안 납니다. 빠져나올. 근데 그 계약금 4억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금 4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어쨌든. 수도권 급매 팔리고 지방엔 매물 쌓인다. 네, 양극화 심화. 이것도 뭐 계속 같은 맥락인데, 그 같은 맥락이었는데, 한번 이것도 계속 요새 그러니까 강남, 서울, 수도권 쪽은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데 지방 쪽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보면은 갭 투자 강의하시는 분들은 갭 차이가 적은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방 쪽을 많이 추천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갭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이런 데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만 찾으면 지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지방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저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냐면 너무 갭 차이만 적은 곳만 노리다 보면은 이제 큰 시장 흐름에서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갭 차이가 좀 나더라도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오시는 게 맞다. 트렌드가. 너무 요 갭 차이만 적은 것만 노리다 보면은 굉장히 좀 돈이 좀 오래 묶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기사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매가 전세가가 반드시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핵심 요소는 아니다.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저평가된 데는 매매가 먼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고 지방의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데만 지금 찾고 다니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또 우리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방에를 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임장 공부를 여러 군데를 대기업 통해서요? 네네 여러 군데를 공부를 했는데 어차피 안 할 건데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니 어차피 투자를 안 할 건데 내가 그거를 왜 공부를 했을까? 그 지역의 임장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을 거를.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니 뭐냐면 임장은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임장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투자할 때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뭐 내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알아서 뭐 부동산 박사가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객이 좀 전도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만 왕창 들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대기업들의 무용담 있지 않습니까? 뭐 후기, 뭐 선배들의 투자 후기, 뭐 이런 거 경험담 이런 거 이제 얘기 중간중간에 나오면 그렇죠. 나는 전국을 2번씩 다 돌았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내가 3번씩 가봤다. 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아 저렇게 100억을 버는구나. 네네네. 이게 이제 약간 세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녀야 되는구나.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그게 꼭 반드시 맞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도 돈을 벌고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평택에 거주 중이셨는데 한참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평택이 되게 미분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택 미분양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다 별로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데만 막 해서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고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평택 미분양 한두 개, 두세 개 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높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평택 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투자는 본인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 갭 투자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적은 것만 노리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이런 신축 물건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신축 물건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훨씬 신축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그 마곡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분양가 4억 3천인데 지금 뭐 한참 때 18억 찍었다고 하면 13억 14억이 오른 거거든요. 단 한 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갭 투자를 뭐 여러 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한두 채 혹은 평택에 미분양 잡았으면 3억대 잡아서 뭐 7억대 8억대까지 갔다고 하면은 한 채당 한 4억씩 올랐기 때문에 그거 두 채만 잡았어도 한 10억을 그냥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서 결국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게 된 케이스였던 거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임장 활동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빡세게 굴리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학을 뛰더라고요. 학을 뛰어서 이게 과연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부터 이게 거기서 교육받고 강의받고 뛰어든 선배들 모습을 보다 보니 그다지 막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투자한 거는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2, 3년 후에 열심히 여기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좋은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인 거고 또 투자를 아예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를 못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2020년까지 폭등 전까지에 아무것만 샀어도 사실은
다 기본은 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투자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가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뭐 직장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을 2, 3년 모습을 보니까 나의 10년 후의 모습이 그분과 동일시 되니까 직장인을 하면은 내가 뭐 평생 부자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와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똑같이 부동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결국 2, 3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결국 별다를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런 경험 있고. 근데 그런 게. 다양한 사례를 들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또 오셔서 상담 받으면서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직장 선배처럼 되기 싫어서. 네. 대기업을 찾아갔더니. 네. 대기업 선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네. 그렇죠. 회사 노예나 돈의 그렇죠. 노예나. 그러면서 계속 임장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임장 노예. 뭐 시키는 대로 뭐 계속 뭐 댓글 달아야 되고 뭐 올려야 되고.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저희 때 이제 최근 한 4, 5년? 네. 아니죠. 한 6, 7년? 최근 네. 6, 7년 사이에 배웠던 시대에는 그 갭에 대한 그 강박이라고 해야 될까? 네. 네. 그 갭을 네.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네. 강박? 네. 그래야 수익률이 높다라는 강박? 약간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갭투자의 그 초창기 멤버는 저라고요. 갭투자에 여러분 그 2009년도에 쓴 제 책에 보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을 노르라고 그 2009년도에 이미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갭투자의 완전 그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 초창기 멤버가 지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확신 평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책을 내고 또 사람들한테 막 강의를 하고,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들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걸 세뇌돼서, 그게 정말 최고구나. 그럼 무조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에 노려야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돼서 또 그만 또 찾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뀌고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대로 하다 보면은 다음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사람들인 거잖아요. 초창기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다른 전략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다른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거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게 안 좋은 방법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초창기 멤버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생각을 너무 경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 뉴스 기사보다 훨씬 재밌네요. 이런 얘기가. 몇몇의 사람이 그걸 막 책을 내고 강의를 내고 무조건 막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수도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왜냐면 갭이 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미리 선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사람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되게 현명할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멍청이. 의외로 좀. 멍청이. 생각보다 멍청이. 의외로 현명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강남 전세 갈아타기 기회. 네네. 전세 갈아타기네요. 전세 갈아타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전세가 이제 개포 1단지 DH 그 퍼스트 아이파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1단지를. DH네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단지에 이제 일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 거 보고 좀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사를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왜냐면 개포 1단지가 잘 지어질 것 같고 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렴한 매물들이.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또 이번에 또 이제 임대차 기간이 저도 끝나가니까 또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 포맷을 이렇게 정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긴 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 이제 강남에 재건축이 있고,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 이상 있으면 여러분 그 종부세가 한 5천 이상 나요. 5, 6천.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물론
좋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저는 이제 아파트 강남에선 살 거기 때문에 재건축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있거든요.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강남에 꼭 아파트 두 채가 아니라 이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매매가가 막 6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한 3억 중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 각각 부부 명의를 돌리게 되면 공시지가 9억까지니까 18억이지 않습니까? 18억이면 거의 매매가가 거의 한 35억, 40억까지도 한 30억까지도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초과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초과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종부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두 채라고 하면은 이거를 팔면은 또 양도세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쪼개서 예를 들어서 좀 이거를 좀 여러 채로 쪼개 놓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강남 아파트 하나를 팔면서 10억이 남았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채를 1억씩 남았으면 이게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1억짜리 10개를 그쵸. 10억을 하는 것보다 1억짜리 10개를 나눠서 파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할까? 그러면 저는 이제 강남 아파트를 뭐 이렇게 두세 채 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자녀 명의로 뭐 나중에 뭐 증여 상속용으로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는 한 채 정도 나머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좀 깔아놓는 전략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은 없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집 쪽은 좀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금흐름 쪽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들. 수익형. 네, 수익형 아니면 이제 건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건물 쪽도 지금 제가 왜 솔텐슨의 그 사업을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상권이나 상가가 이제 죽어가는 상가가 좋은 임차가 들어오면은 그 상가나 건물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내가 만든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상가든 어떤 건물이든 다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오토로 내가 매장을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데를 제가 상가를 사서 또 건물을 사서 그런 식으로 건물이라든가 상가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런 프랜차이즈라든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저도 자영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포항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 하나 덕분에 그 상가주택을 샀었는데 그 우량 임차인이 되게 장사를 잘해서 거기에 먹자골목이 이렇게 딱 세팅이 그러니까 맞아요. 된 사례가 맞아요.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동네로. 맞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러니까 맛집이 하나 들어오면 오히려 그 상가 전체가 상권이 다 살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식당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러면 관광객들도 더 유치가 되고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그런 프랜차이즈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왜냐면 오토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도 꾸준히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니저 두고 있고 제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양주쿤네님 가셨어요. 슈퍼챗 쏘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해놓고 근무하러 가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누스님 올 초에 킨텍스 원시티 금매 잡았는데 맞벌이 일산 부부로 실거주 중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 정도라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집안 반대도 심했고 반나절 밀어붙여서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돈이면 서울 산다고 하고 호구라고. GTX A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킨텍스 원시티 어떻게 보십니까? 가봤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사셨잖아요. 이미 사셨는데 이거를 또 제가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택도 있었을 텐데 좀 서두르신 것 같다 약간. 근데 이제 이미 하셨으니까 이미 금매로 잡았었으면 금매로 잡았으면 이제 가격이 더 좋은 가격으로 잡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실거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GTX A 뚫리면 당연히 좋아지니까 뭐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대로 갖고 가시는 거고 다음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산 부부 실거주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저 그 메디테라님하고 촬영할 때 가봤지 않습니까? 킨텍스 되게 좋아요. 완전 평지에 뻥뷰. 아주 그냥 정갈하게 딱.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예. 말씀 잘하셨네. 예. 안 그래도 요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충북 진천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충북 혁신도시 여기거든요. 이게 내년 2월 예정이에요. 1010세대고 근데 여기 지금 뜬 게 피가 한 4천에 이게 작은 평수거든요. 63제곱. 네, 63인데 이게 한 6천, 4천에서 6천 정도 피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상 붙은 것 같아요. 충북 혁신도시가 네. 피가 붙다니. 네. 여기 평가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저도 2개가 있고, 저도 이거 2개 있거든요. 네. 네, 2개가 있고, 저희 회원들도 많이 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면 서울권을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이거 할 당시에는. 근데 저는 서울이 오히려 좀 고평가돼 있다고 좀 판단을 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는 요거 말고 요런 거가 더 좀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2순위 청약으로, 그러니까 1순위도 아니었고 2순위, 63 같은 경우는 2순위 청약이었고 요건 당첨되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2순위, 왜냐면 2순위로 또, 왜냐면 1순위에서 미달이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청약통장 2순위라는 얘기는 청약통장 일단은 그 2만원짜리만 넣어도 그냥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이 됐던 거고 저도 이제 당첨이 됐던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분양가가 34평이 3억밖에 안 했던 거예요. 3억밖에 안 했고 25평 이게 63이 26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가 2억인 거예요. 2억. 분양가 2억. 34평은 내 돈이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리고 큰 평수 한번 해보세요. 큰 평수. 그래서 109. 네, 네. 매물도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네. 네. 나오는 즉시 팔린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2평? 예, 2억. 네. 2억짜리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거래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한 1억 정도면 거래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시세가 이미 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4평이 3억이고요. 25평이 2억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러면 28평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28평은 분양가 2억이면 내 돈 얼마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2천만 원. 34평은 얼마 있으면 된다니.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니, 3천만 원. 왜냐면 중도금이 이게 이자 후불세긴 하지만 중도금 대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세대당 제가 이런 데는 비조정 유예니까 2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건. 2건이면 6천만 원으로 3억짜리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소 1억씩 올랐다? 그러면 2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66%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분양권 상태로서는. 팔 수도 있죠. 근데 세금 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등기하고 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3억 3천이에요. 시세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분양가가 아까 3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세가 3억 3천이면 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피네. 네. 그리고 26평이면 전세가 이게 분양가 얼마였다? 2억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6천이면 내 돈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6천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전세 2억 6천, 지금 피 4천에 2억 6천 220 이렇게. 네, 매매. 네. 같은 크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세도 2억 6천이라는 얘기야, 지금. 전세도. 그러면. 다르지만.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어깨까지 올라온 서울 쪽 눈여겨보는 것보다는 이미 그때는 다 조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보다는 이렇게 약간 외곽이지만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거고,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행동해서 이거를 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서울 아파트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 고생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던지신 분들은 지금 어때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전세 넣으면 돈 다 회수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투자할 때 시기가 중요한가요? 시기가? 타이밍. 타이밍도 물론 중요한데. 사이클도 물론 중요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물건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딱 오셨는데, 서울 살게 했는데, 지금 서울은 이제 고점이니까 어깨까지 올랐으니까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출 받는 것도 하니까 이렇게 대출 없이, 왜냐면 이건 중도금 대출이니까 그렇게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대출 없이 요거 그냥 2개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냐고요. 2년 전에. 아마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따라서 하신 분들은 지금 결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라는 게 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툭툭 던지다 보면 그 와중에서 한두 개가 터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한두 개가. 물론 잽 하다가 핵펀치 날리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야누스님이 이렇게 한 번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저라면 이 돈으로 편한데 일산에 사시면서 적은 돈으로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려놓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았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르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와 진짜 충북 혁신도시는 생각도 못했다 진짜. 네. 어떻게 여길 살 생각을 하죠? 이거 대장도 아니었을 텐데 이때 당시. 그럼요. 중요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노리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있고 저는 이런 거를 2004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년에 한두 개씩 꼭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고 실제로 돈을 벌었던 거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제 회원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걸 어떻게 찾죠? 뭐 이런 거죠. 오늘 그 무순이 청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나 로또나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두 명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힘들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실제로 최근에도 있었다.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해하실까 봐 하는데 이거 제가 뭐 시가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사례로 지금 여기 투자하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례일 뿐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또 얘기한 게 방송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어디 뭐 저 투자한데 이런데 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냥 뭐 이래서 좋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주식 요번에 최근에 누구죠? 주식 부자 슈퍼개미처럼 선행 매매해서 자기가 이미 사놓은 거를 막 추천해서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케이스지 않습니까? 개쓰레기죠. 근데 저도 이번에 좀 놀랬던 게 그 후레인 TV에는 그분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물어봤어요. 했더니 후레인 TV가 미리 좀 알고 계셨다고. 이재용 대표님이랑 뭐 이런 분들 주식 쪽으로 좀 또 정보통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들 수백억 부자들이요 진짜 선의로만 방송에 나오진 않아요. 선의로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도 방송에 나오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에서 이게 올라가고 그 조회수 나오고 하면은 후레인 TV도 좋고 저도 상담 오면은 너무 많이만 안 오시면 상담만 오면 저도 나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름. 물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저한테 상담 받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해드렸던 분들이 더 잘 된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고 정말 최고인 거고 어쨌든 저도 그 노력을 해서 그 잘 되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서로 근데 어쨌든 상담이 오시면은 저도 어떤 부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거지. 저희가 뭐 100% 여러분들한테 뭐 100%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 윈윈. 저도 좋고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도 좋고, 후레인 TV도 좋고, 윈윈. 서로 윈윈이 되면 그건 오케이인데, 일반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돈만 수강료만 받고 윈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식개미 그분도 서로 윈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득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까이게 만들었죠. 그렇죠. 손해를 보게 만들고 본인만 한 그 부당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40억, 50억에 58억. 선행 매매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돼. 윈윈. 저도 그렇고 시청하신 분 여러분들도 서로 윈윈이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만 좋다고 하면은 저는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방송하면서 저희도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이 되면 게 서로 좋은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북 혁신도시를 한 4년 정도 지켜봤던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전할 때였고 기관이. 그래서 그 이전 기관 그 입주민들 상대로 막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지도도 미리 배치도랑 이런 거 다 주고 하거든요. 와서 그 혁신도시 추진단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 뭐가 배치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어디에 뭐가 입주되고. 저희 직원들의 공통적인 의견. 야, 여기 맹동면이야. 덕산읍이야. 노답이야.
그냥 이러고 끝났거든요. 야, 여길 누가 사? 전세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그 3억과 2억이라는 분양가가 너무 저렴했다는 거죠. 제 생각, 제 판단은. 그러기에는. 그리고 이게 또 그 도시가 이제 완성이 이게 거의 퍼즐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평가된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한 2년 있으면 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죠. 공개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래요. 왜냐면 집값 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 하고 너 선행매매 네가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를 이제 2년 후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투자한 게 아니고 이미 오른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네. 이런 거 재밌어요. 여기까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권 신축, 준신축, 구축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던데요. 네. 구축까지 바람이 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좀 기다리셔야죠, 뭐. 구축까지. 정확하게 보시네요. 진달래님.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도 네. 과천, 판교 등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올랐더라도 이런 지역을 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수도권 외곽 지역을 사는 것이 나을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 이것도 이제 그 묘미인데요. 묘미. 묘미.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 내가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냐, 그 다음에 지금 덜 오른 지역은 언제 얼마나 오를 거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를 다 따져봐서 이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애매한 게, 얼마 올랐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몇 억이 올랐냐, 몇 천이 올랐냐, 또 다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또 객관적인 기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찾아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을 늦게라도 들어갈 거냐, 좀 덜 오른 지역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또 자기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과천하고 판교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러네. 에메랄드님. 네. 멋집니다. 네, 과천이나 판교도 근데 많이 올랐죠. 작년 연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년 연말 비하면 못 사는 거예요, 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년 연말에 하고, 근데 한 달 있다가 2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못 산다고. 근데 3천만 원 올랐다? 더 못 산다고. 1억 올르면 더 못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같은 심리예요. 결국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찍었다 생각이 들면 그냥 눈 딱 감고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눈 딱 감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그 동일 하이빌 파크도 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진짜. 분양가 얼마였어요? 25평. 2억. 2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봐보세요. 그 PIR 얘기하는데 지금 평균 4천이면 PIR 얼마예요, 그게? 2천. 그러니까 2천이면은 10이 그러니까 만약에 4천이면 5예요, PIR 5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 4천인 사람이 2억짜리 그거 살려면 PIR 5라는 거예요. PIR 5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집값이 비싸다고 서울만 보니까 그런 거죠. 서울만 보니까. 처음부터 서울에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집을 결혼 전에 하나씩 사는 거예요. 하나씩 사서 혼인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과세, 2개 팔면 비과세 되면 그 돈 합쳐서 그때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거고, 그 수도권에 왔을 때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렇게 불려서 또 서울 오는 거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또 불려서 강남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자꾸 서울만 보냐는 얘기예요. 자, 비싼 집만, 10억짜리 집만 당연히 10억짜리 집은 못 보는 거죠. 제가 그 알파남 알파녀 그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바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직장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 그냥 월세 사세요. 강남 월세 살고 남는 그러면 강남에 꼭 살아야 되면 강남 월세 하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아까 그거 예를 들어서 충북신도시 34평 3억에 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불리면 되는 거죠. 오빠 내가 어떻게 월세 살아? 나보고 지금 월세 살라고? 연기 잘하시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는. 미리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큰일 나. 손절. 손절. 빨리.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그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불려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여자들이 진짜 괜찮은 여자들이고 같이 살 만한 여자들인 거지. 어떻게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에이, 그렇다고 본인이 부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며느리가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저는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예요. 앞으로 뭐 아들내미가 만약에 그런 여자를 결혼한다고 하면은 저는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생수기 벌금 이제 한다는 거예요. 벌금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예 안 해준다고. 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제 벌금 내셔야죠, 뭐. 근데 생수도 우리가 한창 때 막 하지 말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근데 최근에 상담 받으셨던 분도 생수기 2개나 있으시더라고요. 2개요? 네. 근데 그거 2개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어떻게 처분해야지. 손해보더라도 처분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팔릴까요? 잘 안 팔리는데 뭐 그래도 뭐 썩 나쁜 데는 아니어서 그래도 입지가 해서 근데 한창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수도 뭐 그때 팔면 좋았을 텐데 또 그때도 이제 사람이 또 생각이 뭐냐면 또 오를 때는 못 팔아요. 더 오를 것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투자할 때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감정들과 이런 거를 심리를 자꾸 이렇게 누르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두려울 때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두려울 때는 용기를 내야 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욕심을 좀 덜 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면 이제 약간 더 심신이 더 이렇게 좀 더 안정이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더 어른스러워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멘탈이 단단해지는 그렇죠. 초연해지는 그렇죠. 느낌? 네, 그런 게 서울 도봉구 쪽 아파트 네. 신도림 원룸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만 3개이신 건가요, 그러면? 연말 되면 분위기가 좀 좋아질까요? 오피스텔은 일단은 제가 그 좀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분위기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 배제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오피스텔 때문에 다른 거 취득세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좀 오피스텔이 좀 주택수에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책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가?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손해 없으면 오피스텔은 팔고 다른 거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피스텔이 그 여러 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오피스텔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관점은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네. 그냥 월세 받는 거에 만족하세요. 저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월세 지금 받고 있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오르면 그냥 플러스인 거고, 그냥 저는 근데 따로 뭐 월세 받는 게 상가나 이런 거보다 전 낫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월세 받는 거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월세 받는 거에 만족하다 보면은 굉장히 저는 뭐 좋더라고요. 확실히 상가보다는 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또 공실도 없고, 바로바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가 한 채에 있는 것보다 오피스텔 여러 채 있는 게 훨씬 더 낫고, 최근에도 월세 그 하루 밀려서 제가 이제 그 카톡 보내드렸더니 또 바로 입금되시고. 왜 밀렸대요? 뭐 바쁘셨겠죠, 뭐. 바쁘시겠죠. 깜빡이네. 예. 근데 그것도 월세도 여러분 또 팁이 있는 게 그 밀릴 때 너무 또 이렇게 집주인이 관리를 안 한다는 인상을 주면 또 계속 밀리니까 밀리면 바로바로 얘기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공손한 어투로 그냥 오늘 하루 밀리셨는데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뭐 돈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말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약간 그렇게 하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입금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가 또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입금이 안 됐는데요? 이러면 이제 짜증나지.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월세 계속 체납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거는 이제 그 2번이 연체가 되면은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상가는 3번 연체가 되면 이제 명도 소송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재밌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명도 소송 한 적이 없어요. 다 주세요. 연체된 적 없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계속 이제 카톡을 계속 트라이 합니다. 네. 문자 하다가 카톡 하다가 이제 전화는 안 받아요. 전화는 안 받고. 짜증난다. 네, 이렇게 그게 한 2달? 2달.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엄청 쪼면서 하진 않았고 2달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안내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도 일십. 답장이 없어. 또 전화도 안 받아. 그 룰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용 증명 보내서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걸어놓고 문 따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 쪽지를 붙이러 갈 때 이제 그 집행관하고 같이 간단 말이죠. 집달관이죠. 집달관. 네, 그 이제 열쇠공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그 벽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이제 만나요. 안에 있더라고요. 진짜? 고양이하고. 진짜로? 네. 남자분이? 저는
뭐 결혼 예정인 그 부부 예비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거남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돌아가는 왁구를 보니까 헤어진 것 같아. 남자랑. 그래서 여자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열어줘서 이제 집행관이랑 이제 열쇠 공하고 저랑 이제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게 뭐래요? 그냥 알았다고 해요. 그 자리는 또 알았다고요. 아,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또 안 받아. 그다음부터 일이 또 진행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동거남이, 동거녀 말고 동거남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했다. 어떤 비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밀린 거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자는 필요 없고 이제 밀린 거 해가지고 정산 다 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이제 했죠. 근데 집을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진짜 청소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하는데 한 4시간 걸렸나?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막 짐을 다 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못 보고 근데 좀 늦게 도착했어요. 거기 인천이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짐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또 고생 많이 초반에 하셨네. 그래갖고 초반에 한 2년 동안에 세입자가 4번 바뀌었어요. 와. 4번 바뀌고 막 그런 고생을 좀 했었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애당초 그 빌라였죠. 오피였습니다. 오피인데도? 신축 오피였어요. 신축 오피인데도? 근데 저는 세입자 여지껏 한 번도 근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한 번도.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예 세입자를 받을 때 제가 좀 가려서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이제 안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가계약금 먼저 50만 원,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만나서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면접처럼 보고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세요? 그럼요. 50만 원, 100만 원. 근데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해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분 어때 보이세요? 항상 얘기해요. 어때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면은, 그러면은 오케이 해서 이렇게 그냥 가계약금 받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받을 때 먼저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어때 보이냐고. 최근에 저도 의정부 같은 경우 아파트 이번에 월세 났거든요. 월세 났었는데 저도 세입자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때 보냐고 그랬더니 그쪽에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시는데 이제 숙소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때 보냐고 했더니 뭐 남자분인데 뭐 괜찮으신 것 같다고 그럼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거든요. 월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일 있으면 골치 아프죠. 진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형 병원 네. 기숙사로 쓰고 있어서 아주 칼같이 들어와요. 그쵸.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쵸.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칼같이 들어옵니다. 아주.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용인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저 2가지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전세를 주고 전세가 요새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걸 발판으로 집을 하나 더 매수를 할까? 아니면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집을 하나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일시적 이렇게 조금 상급지로 갈아탈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맥락이 저도 갑자기 그 상담 계속 유튜브 듣고 있다가 전화가 그냥 하신 거죠? 늘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런 유튜브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유튜브 또 뭐 보세요? 메디테라니? 또 뭐 보세요? 그리고 저기 경장님 거 보고. 그게 뭐예요? 경장님? 경장님. 네. 경매하는 직장인데. 예. 그분 거 보고. 네. 또 요새 최근에 뭐 젊은 친구분이 하시는 거 뭐 하나 있거든. 해피테크인가? 뭐 그런 거 조금 보고 있고. 정보만 많지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보만 많고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긴 한데 제가 네. 2007년도에 집을 이걸 샀는데 네. 엄청 그 당시에 최고점에 사가지고 그때 그랬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네. 엄청 이제 없는 살림에 진짜 그 당시에 영끌로 해가지고 저희도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의 17년 8년 동안 이제 네. 이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그 산 금액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2배 정도 네. 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지금이 또 그런 시기 투자 포인트일 것 같다 싶어서 무리를 하던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또 너무 막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네. 몸도 힘들고 맞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 맞아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정리는 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많은 유튜버들과 뭐 이렇게 책들 좀 지금 계속 두세 권 사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아직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투자 쪽으로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올 후반부 내년 초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용인에 몇 평이세요? 25평이요. 아, 25평? 그러면, 그럼 한 주택인 거죠, 지금 1주택? 네, 한 주택이에요. 아, 팔면은 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얼마나 남을까요? 지금 대출이 4천 있으니까 남으면 세금은 없을 것 같고, 그쵸. 네? 한 4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억, 한 5억 1,0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에 보면은 높은 건 뭐 네. 5억 7천이긴 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5억 1,000이 요새 최근 시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팔고 5억대로 이제 신축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축을 가는데 이제 방향을 동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서울 위쪽으로 가느냐 지금 방향을 아직 서울 위쪽은 그 5억으로 가시만 데가 빚을 많이 내셔야 돼서 저는 일단은 비추예요. 뭐 한 그쪽 바운더리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제 은퇴가 이제 55세라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너무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금액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고, 네. 이제 남는 돈은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조그만 그러니까 오피스텔 위주로 해서 월세 받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경매도 요새 보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를 못하고 겁이나. 경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경매는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쵸. 효율이. 예,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잘 찾아보면은 이제 금매라든가 또 이제 네. 저평가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저평가된 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또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몇 개만 하더라도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방향성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조그맣게 하나 사놓고 또 소액으로 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소액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불리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가능하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아직 실행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고 제 영상, 미래리따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후레인 TV 나온 거 영상 제 거만 한번 이렇게 쭉 보셔도 네네. 웬만한 강의 듣는 것보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영상 쭉 꾸준히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맥락을 또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죠? 그냥 약간 투심이에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딱 방향성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약간 투심인 상태이시고, 유튜브를 여러 가지 보고 계시는데, 네. 뭐, 음. 이상한 유튜브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걸러서. 맞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유튜브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나서 제 영상을 보면은, 근데 그때는 좀 더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 투자 스타일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제 나중 돼서야 좀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회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지역을 마이너스 피 나는 거를 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봤대요. 근데 그때 마이너스 4천막 이랬는데 오히려 겁나서 못 샀다는 거예요. 겁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다시 분양가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이제 소액으로 4천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로만 팔아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다 안 좋다고, 심지어 갔는데 부동산에서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그러니까 맹붕인 거죠, 맹붕.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저 혼자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을 거라 얘기했는데도 못 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후회하셔서
이제 좀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랑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더라도 또 몸이 움직이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 진천 동해 하이비 파크도 테라스도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별 미친 소리 하긴다.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제 말을 듣고 또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소액으로 또 이제 또 돈을 버신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인생도 다 180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 인생이 막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신축 빌라를 파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구역 내에 있는 신축 빌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분양한다고 해서 4억대, 막 5억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또 직접 상담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상담해서, 근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담 시간도 이제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상담 1회 상담으로 딱 끝나면 빌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이제 추천해서 이제 가보면 이미 가격이 좀 그 사이에 이제 그 상담하고 그 간 사이에 그 갭이 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상담을 받으러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산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상담을 안 한다는 거 직원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상담의 이제 내용이나 이런 질은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마케팅이 목적인 건지, 이게 진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만 이제 이득이 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2주택자인데 분양권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3주택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요. 그냥 지금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뭘 꼭 팔아야 된다던가 뭐 중간에 1주택에서 2주택 사이에는 뭐 3년이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요 사이에도 어떻게 하나를 처리하면 그래도 2주택 정도로 남는다 이런 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현재 2주택이 그 일시적 일가 2주택이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일시적 일가 2주택인데 이제 3주택이 되면 일시적 일가 2주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양권 사기 전에 이걸 먼저 처분하시면 되잖아요. 1번 주택을.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왜냐면 분양권 예전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분양권 사기 전에 일가구 일시적 일가구 만들어서 이거 팔고 요거랑 그 분양권 해서 이 두 주택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3주택인데, 네. 그러면 이제 3주택에서 이제 그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판 상태에서 2주택을 만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것도 그 일시적 일가 2주택이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요게 이제 이 기존 주택, 요거와 요거의 사이는 기존 주택, 요걸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조건이 맞으면, 아니면, 요렇게 3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2번을 먼저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번과 3번도 일시적 일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만 2번은 일반 세율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 일가 2주택은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세 채를 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세 개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3개가 지나면 요거 산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요게 일시적 일가 2주택이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이거 1번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비과세는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밖에. 2개는 못 받고 하나 팔고 나머지만 비과세. 아니면 요게 최종 주택이 되면 요거를 분양권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면은 또 3년 이내 팔으면 비과세 돼요. 입주하고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네. 그럼 5년에서 6년 정도에서 1번을 팔지 2번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팔고요. 그러면 2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거 2개는 비과세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적은 거, 1, 2, 3번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먼저 팔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만, 일시적 일가 2주택은 이제 2번을 샀으면, 2번과 1번의 관계는 2번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그 2개는 네?
그런 비과세 기간이 지났어요. 예? 아니 비과세 그러면 잠깐만 그럼 1주택과 2주택 비과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은 예? 구입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고민할 게 네. 없죠. 3번 사서 1번과 2번 중에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시적일과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1번이나 3번을. 아, 그러니까 저는 뭐 1주택 비과세는 아니어도 그냥 2주택 정도로만 머물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권을 받은 다음에. 네, 분양권 일반 세율로 팔면 되니까. 예, 일반 세율로 팔면 되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자꾸 다주택 이런 거 하나만 더 사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예. 네,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2026년 입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입주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인가요? 3년은, 예. 근데 만약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다시 네. 카운트가 돼요. 3년 이내.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 입주한 시점에서 3년 이내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게 네. 조건이 두 가지예요, 분양권은. 아, 그냥 입주를 안 하면? 입주 안 하면은 분양권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 취득한 다음 3년이고 예.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시점부터.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그 전매는 네. 전매일로부터고요. 네. 당첨은 당첨일로부터 분양권 취득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 미분양 상태에서 제가 그거 딱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입장이라서 그러면 그때 계약 시점인가요, 그럼? 미분양, 그럼요, 계약 시점이죠. 계약 시점에. 시점부터. 그때부터 취득이 되는 거죠. 예. 아, 미분양권 계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네. 너무 새로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가 눈에 하나 들어오셨군요. 네네. 너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미분양 물건이 지금 하나 눈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신가 보다. 아니, 저는 마음은 먹었는데 음. 이게 사실 세금 좀 더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주택 정도로는 남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주택 이상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만 이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걸 취득하시게 되면 네. 그 취득세가 여기가 지금 살려고 하는 데가 뭐 강남 3구나 거기는 그 용산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가 그럼 8%예요. 8%. 네. 8%가 이제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그러니까 아니요, 완공되는 시점이긴 한데 네. 그 취득세를 내는 기준은 이 매입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주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 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없죠. 네, 그러면 여기는 취득세 8%라는 얘기예요. 8%.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취득세를 내가 1%에서 3%만 내겠다면은 요거 매수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빨리 매도하시면 돼요. 일반 세율로 파시더라도.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오늘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가지고. 네. 오늘. 선생님 그러면 이거까지 하고 나면 3주택이시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 이런 거 떠나서 그 지역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1번 주택하고 2번 주택은 사신 지 얼마나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6년, 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개 다. 많이 올랐겠는데요? 많이 올랐으면 하나 처분하시면 되죠, 뭐. 저는 딱 그 타임에 운이 좋아서 그때 샀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 뭐 투자하려고 산 건 아닌데 집이 필요해서 샀을 뿐이고 네.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취득세 감안하고 3주택으로 가시면은 분양권을 사시면 되고요. 네. 이제 취득세 양도세는 어차피 일반 세율은 이제 다 그 중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취득세 내가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제 다른 거 처분하시고 이제 2주택으로 분양권 사시면 되죠. 지금은 또 그 실거주의 의무도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진 데도,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있으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각자 그 분양 받으신 데 한번 확인하셨는데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분양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 한번 네네. 오늘 당장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시도한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요. 네. 본인이 하시는 저는 마음을 이미 네네. 전화 통화를 안 해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은 좀 공부를 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음 주에는 제가 목소리를 좀 감기가 낫고 목소리 좀 좋게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